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예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던 어느 초여름, 그날의 아침 공기는 살짝 습했지만 상쾌한 풀내음이 났습니다. 간밤에 한창 쏟아지던 비가 새벽녘에서야 그친 하늘에는 무지개가 끼어 있었고, 늘 제 시간에 도착하던 720번 등굣길 버스는 그날따라 딱 3분 늦게 도착했어요. 지각을 면하기 위해 교문을 향해 냅다 내달리던 제 곁에는 어느새 베스트 프렌드인 대웅이가 소세지 빵을 입에 쑤셔 넣으며 나란히 달리고 있었죠. 아침 조회 시간 담임 선생님의 첫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아침에 화장실에서 담배 피운 놈들이 제발 우리 반이 아니기를 바란다. 그리고 1교시 국어 선생님께서는 숙취 때문에 힘들다면서 수업 대신 자습을 시키셨고요. 이처럼 제가 그날의 기억을 아주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 선명하게 간직하고 있는 이유는 그날이 바로 첫사랑 그녀를 처음 만난 날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첫사랑 그녀의 이름은 이채원, 전학생이었어요. 또한 저희 교실에 처음 들어오는 바로 그 순간부터 이미 교내 슈퍼스타였습니다. 만약 신이 정말로 계신다면 아마 그분께서는 틀림없이 아주 굉장히 불공평한 분이셨을 테죠. 세상 모든 아름다움이란 아름다움은 오직 그녀 하나에게만 전부 몰아준 것만 같았거든요.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 전교 남학생들은 모두 그녀에게 첫눈에 반했다고 말해도 과장이 아닐 겁니다. 1교시 쉬는 시간에 전학 온 그녀의 이름을 점심시간에는 전교생들이 모두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녀의 얼굴 한번 보자고 저희 반을 찾아온 남학생들이 어찌나 많았던지 저 그날 진짜로 교실 문이랑 벽이랑 싹 다 부셔지는 줄 알았다니까요. 역시나 세상에 그녀의 아름다움을 가만히 내버려 둘 리가 없었습니다. 원래 지방에 살고 있던 그녀는 연예기획사의 아이돌 가수 연습생으로 스카웃되면서 서울에 있는 저희 고등학교로 전학을 오게 되었다고 했죠. 물론 제가 직접 물어본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아니, 굳이 물어볼 필요조차 없었다고 해야 맞는 말일 겁니다. 학교 남학생들의 목소리 전부가 온통 그녀의 이야기로 술렁이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전 그녀에게 다가설 처지가 못 되었습니다. 잘생기고 공부 잘하고 부모님까지 부자인 선배들조차 그녀에게 줄줄이 뺀찌를 먹는 마당에 감히 제가 가당키나 했겠냐고요. 동시에 저는 자존심 강한 17 사춘기 소년이기도 했습니다. 그녀에게 다가서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그녀를 좋아하지 않는 척 해버리기로 했어요. 네, 맞습니다. 사춘기 특유의 괜한 심술보가 발동해버린 거죠. 오래지 않아 그 결심을 실행에 옮길 기회가 찾아왔어요. 그녀의 소속 연예기획사 숙소와 저희 집이 같은 방향이었더라고요. 우연치 않게 함께 걷게 된 그녀가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조용히 걷기만 하니까 뻘쭘하다. 우리 무슨 얘기라도 하면서 가면 안 될까? 나 조용한 거 좋아해. 뭐래? 너 친구들이랑은 말 많이 하잖아. 내가 다 봤는데? 전곡을 찔러버렸습니다. 그녀에게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는 변명이 필요했죠. 정확히는 걸으면서 말하는 거 싫어해. 걸을 땐 걷는 데에만 집중하는 분위기를 즐기거든. 집안 내력이야. 부모님 두 분 다 나랑 똑같으셨어. 어찌나 말도 안 되는 횡설수설이었던지 저 스스로도 이건 아니다 싶었더라니까요. 그녀도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던 모양인지 잠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지루하다는 듯 다시 제잘제잘 떠들기 시작했죠. 그럼 나 혼자 얘기하지 뭐. 요즘 나 때문에 공부 방해 많이 되지. 남자애들이 쉬는 시간마다 내 얼굴 구경하러 오는 바람에 내 잘못은 아니지만 사과할게. 방해돼서 미안해. 맙소사, 미안해 그 한마디가 사춘기 소녀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을 줄이야. 미처 예기치 못한 가슴 떨림을 느낀 저는 그러나 제 마음을 들키기 싫었습니다. 그녀를 싫어하는 척 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못되게 굴어버렸죠. 야, 최연지. 너 지금 혹시 나 부른 거냐? 미안. 잠깐 헷갈렸네. 소희야. 소희는 또 누군데?
너, 김소희. 전학 온 지 벌써 며칠째인데 너 아직 내 이름도 모르니? 이채원이잖아, 이채원. 좀 모를 수도 있지, 왜 그래. 그리고 너 맨날 다른 애들이 다 떠받들어 주니까 세상이 네 중심으로 돌아가는 줄 아는 모양인데 남자라고 다 너 좋아하는 거 아니거든. 난 너 이름이 뭔지도 모를 정도로 관심이 없어. 하나도 안 좋아해. 오히려 많이 싫어해. 그니까 착각 좀 하지 마. 제가 말을 마치자 그녀가 저의 얼굴을 한참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또 한참을 재밌어 죽겠다는 듯 목 놓아 웃고 나서야 마침내 이렇게 말했죠. 너 나 되게 많이 좋아하는구나? 들켜버렸습니다. 그때 제게 주어진 선택지는 딱 하나였어요. 그 선택지 그대로를 충실하게 행동으로 옮겼죠. 전 최선을 다해 필사적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렇게 숙맥이었던 전 어느새 어른이 되었고 육군 장교로 군복무를 마쳤어요. 첫사랑 그녀의 소식이 닿은 건 제대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날의 일이었습니다. 제 전역 소식을 들은 베스트 프렌드 대웅이가 전화를 걸어왔죠. 근데 너 그 소식 들었냐? 무슨 소식? 민성이 결혼한다는 거? 아니, 그 얘기 말고 채원이 소식. 왜 우리 고딩 때 아이돌 연습생 하던 학교 여신 이채원. 알지. 내가 걔를 어떻게 몰라. 근데 걔가 왜? 놀라지 말고 들어. 채원이가 얼마 전에 죽었대. 이게 어디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걔가 죽긴 왜 죽냐? 헛소리 할 거면 끊어. 야, 이 장난 아니야. 우리 동창 중에 신한수라고 있잖아. 걔가 상조회사에서 장례 지도사로 일하고 있거든. 걔가 자기 일하는 장례식장 바로 옆 빈소에 채원이 영정사진이 걸려있다고 전화 왔었어. 그때가 작년 이 무렵쯤이었지 아마. 하지만 전 대웅이의 말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통화하던 제 옆에는 십수년 만에 재회한 첫사랑 그녀 채원이가 버젓이 앉아 있었거든요. 방금 대웅이가 전화로 죽었다는 소식을 전한 바로 그 이채원 말이죠. 채원이는 휴대폰 너머로 자신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얼핏 들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였는지 제게 무척이나 얄궂으면서도 아주 묘한 분위기가 풍기는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하나만 물어보자. 지금 너랑 마주 앉아 있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해? 그녀가 갑자기 피어올린 묘한 분위기에 전 미처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그녀가 또 한 번 묘한 미소를 지으며 스스로 대답했죠. 놀라기는. 내가 누구겠어. 네 첫사랑 이채원이지. 말을 마친 그녀는 살짝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전 그녀의 미소로부터 말로 설명하기 어려울 만치 아주 미세한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첫사랑 그녀는 살짝 미소 짓기보다는 재밌어 죽겠다는 듯 크게 목 놓아 웃어버리는 스타일이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사연을 보내드리는 저는 30대 중반 애청자 남성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답지 않게 세상에 혹독한 시련을 몸소 겪으며 자란 청년이기도 해요. 제 삶을 위기로 몰아넣었던 시련이란 그저 지독하리 많지 잔인한 가난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사업에 실패하셨다가 노름에 손대시는 바람에 사채 빚이 생겼다거나 하는 불상사 같은 일은 없었어요. 다만 어머니께서 오래 암투병을 하셨을 뿐이었죠. 아버지께서는 어머니의 완치를 위해 부단히도 노력하셨습니다. 하지만 대개 가족 중에 크게 아픈 사람이 생기면 가정이 무너지기 일쑤인 법이죠. 그때는 제가 초등학생 밖에는 되지 않았던 탓에 병간호를 시킬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처음에는 간병인을 고용하셨는데요. 간병인 비용이라는 게 아버지 혼자 벌이로는 감당이 되지 않더라고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 월급을 받아오셨지만 그 돈으로 항암 치료비와 간병인 비용 모두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죠. 결국 아버지께서는 투잡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퇴근하자마자 대리운전 아르바이트를 다니며 돈벌이를 하셨죠. 그럼에도 어머니의 항암 치료는 좀처럼 차도를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 당신께서도 얼마나 심신이 괴로우셨던지 어느 날 초등학생에 불과한 저에게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있잖니 현서가. 엄마 너무 많이 힘들어.
그래서 이젠 항암 치료 그만하고 싶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잖아요. 엄마의 치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요. 엄마가 치료 포기해버리면 가족들도 의사 선생님들도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게 돼버린다고요. 꼭 나을 수 있는 보장이라도 있다면 엄마 계속 치료 받을게. 괴로운 항암 치료쯤이야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어. 새 삶을 살 수 있다는데 그까짓 고통이 무슨 대수겠니? 하지만 아니잖아. 엄마 이미 말기에 접어들었고 현재로서는 생존 확률이 5%도 채 안 된다잖니. 그럼 나랑 아버지는요? 특히나 아버지는 어떻게든 엄마 완치시켜보려고 대리운전 아르바이트까지 해가면서 노력 중인데 그런 아빠를 두고 엄마가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이쯤에서 그만두고 싶어. 매일같이 잠도 못 자고 치료비 벌어오느라 몸이 많이 상해버린 모양이야. 요즘 들어선 살이 눈에 확 보일 정도로 쭉쭉 빠지고 있더구나. 이러다 남편까지 병원 환자 신세 만들어버릴까봐 엄만 그게 너무 무서워. 아버지마저 병석에 들어누워버리면 우리 현식이를 보살펴줄 사람이 없잖니. 그날 전 세상이 참 잔인하다는 걸 깨닫고야 말았습니다. 어머니를 아프게 하지 말던가, 아프게 했으면 치료될 수 있다는 희망이라도 주던가, 아니면 적어도 약해진 어머니의 말을 아버지가 직접 듣지 않을 수 있도록 배려라도 해주던가. 하지만 세상은 그 작은 세 가지 소망 중 무엇 하나도 해주지 않았죠. 치료를 포기하고 싶다는 어머니의 그 말씀을 아버지께서 병실 밖 복도에 주저앉아 흐느끼며 듣고 계셨거든요. 불행하게도 저와 어머니의 대화는 그날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물론 저와 아버지는 어머니의 치료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머니께서 마지막 대화를 나누고 채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의식 불명에 빠지셨고 이후 오래지 않아 숨을 거두고 마셨죠. 저와 아버지에게 이렇다 할 유언 한마디 남길 겨를조차 없이요. 어머니의 장례는 고요하게 치루어졌지만 제 속은 불같이 들끓었습니다. 차라리 잘 되었다고 생각하시게. 아닌 말로다가 떠난 사람은 얼른 떠나줘야 산 사람도 사는 법 아니겠나. 여기서 또 투병생활 길어져봐야 병수발 들어야 하는 식구들 몸과 마음밖에 더 무너졌겠냐고. 안 그런가? 예, 맞는 말씀입니다, 어르신. 허면 너무 오래 주저앉아 있지 말고 얼른 툭툭 털고 다시 일어서시게. 잊을 사람은 빨리 잊어야 고인도 마음 편히 이승을 떠날 수 있는 법이고 이 아비로서도 남겨진 아들 자식 잘 건사할 수 있는 법이야. 지금의 저는 그때 어르신께서 하셨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더는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되는 어머니와 완치시켜주지 못한 채로 아내를 떠나보낸 아버지와 이 세상에 남겨진 저희 부자의 심정과 앞날을 모두 헤아려 주신 참된 충고라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그때 겨우 초등학생이었던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깊은 속이었어요. 그래서 참다 못해 빈소에서 대들고 말았습니다. 할아버지 누군데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세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아빠가 남편이고 제가 아들이에요. 그런 저희 앞에서 어떻게 차라리 잘 됐다는 말을 할 수가 있냐고요. 인석이 어디 어머니 빈소에서 큰 목소리를 내고 그러느냐? 할아버지가 먼저 화나게 만들었잖아요. 너도 정신 똑바로 차리거라. 자식이 부모 앞에서 힘든 티를 내버리면 그걸 지켜보는 부모 가슴이 얼마나 미어지겠냐. 안 그래도 네 아버지 지금 너만큼 힘들어. 너 지금 이러는 거 가뜩이나 위태롭게 겨우 버티고 서 있는 아버지 무너뜨리는 꼴밖에 안 돼, 인서가. 그런 할아버지의 말씀에 제가 아버지를 돌아보니 아버지께서 저를 등진 채로 간신히 울음을 참고 계셨습니다. 제게 한 줄기 울음소리마저도 들키지 않기 위해 주먹으로 입을 막은 채로 말이죠. 기억이 지워져 버렸다면 어쩌면 차라리 좋았을지도 몰라요. 어머니와의 서글픈 작별이 두고두고 가슴에 사무친 탓에 저와 아버지는 아주 긴 시간 동안 고통받아야 했거든요. 더욱이 아버지께서는 몸이 많이 상해 있으셨어요. 어머니의 긴 투병 생활 동안
홀로 치료비를 벌어야만 했던 까닭이었죠.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많이 병들어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진 마음의 통증을 다스리고자 술에 손을 대셨어요. 오늘은 하루에 소주 1병, 다음 날에는 2병, 3병, 4병. 급기야 제가 중학생이던 무렵에는 술 없이는 못 지낼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가장인 아버지께서 무너져버리고 나니 생계의 위협까지 닥쳐오더라고요. 전기가 끊겼고 수도와 도시가스도 끊겨버렸으며 월세방 보증금은 애저녁에 다 까먹어버린 상황이었죠. 다행히 마음씨 좋은 집주인 아주머니께서 사정을 봐주신 덕분에 저와 아버지는 당장 쫓겨나지는 않게 되었지만 결국에는 집에 먹을 쌀까지 떨어져 버렸습니다. 배가 너무나도 고팠어요. 학교에서 먹는 무료 급식으로는 부족했지요. 하물며 아버지께서 제발 좋은 안주라도 잘 챙겨 드실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학생 신분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하필이면 악덕 사장한테 잘못 걸려버린 탓에 몇 달치 월급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했죠. 억울함과 절박함을 견딜 수 없었던 저는 무작정 편의점 사장님 집으로 찾아갔어요. 굳게 닫힌 문을 쾅쾅 두드리며 죽게 생겼으니 당장 내 돈 달라고 소리쳤죠. 하지만 악덕 사장은 집 밖에 저를 거들떠도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를 파출소에 신고해버렸어요. 웬 양아치 놈 하나가 집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 있다면서 말이죠. 끝내 저는 파출소로 잡혀가게 되었고 곧 아버지께서 그곳으로 불려오셨습니다. 그날 전 태어나 처음으로 아버지께 회초리라는 것을 맞아보았어요. 사내 놈이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아이 남의 집 대문에다 대고 행패를 부리기를. 이런 네 모습을 어머니가 하늘에서 지켜보면서 아이 얼마나 눈물을 흘렸을 거냔 말이야. 저 행패 부린 적 없어요. 남의 집에 쳐들어간 것도 아니고요. 시덥지 않은 병명은 하지도 마. 안 그래도 너 요즘 부쩍 밤늦게 돌아다니는 일이 잦아지길래 아예 엉뚱한 친구놈들 만나서 못된 짓거리나 배우고 다니는 거 아닌가 걱정하는 중이었다 이놈아. 배고팠어요. 뭐? 배가 고팠어요. 아버지께서 하다못해 안주라도 잘 챙겨 드시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아르바이트 하느라 밤늦게까지 돌아다녔던 건데 결국에는 몇 달치 월급 한 푼도 못 받았다고요. 그래서 집으로 찾아간 거였고요. 아이 그럼 혹시 행패 부렸다던 그 집이 돈 떼먹은 사장놈 집이었던 게냐? 네, 근데 저 진짜 행패 부린 적 없어요. 문 두드리면서 월급 내놓으라고 외쳤을 뿐이라고요. 아버지께서는 잠시 아무 말이 없으셨지만 허공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눈빛에는 아주 깊은 회한이 담겨 있었죠. 술에 빠져버린 탓에 아들 자식 제대로 건사하지 못한 아버지 자신을 향한 회한 말이에요. 한참을 그러고 계시던 아버지께서는 이내 당신 스스로 회초리를 꺾으며 말씀하셨어요. 생계 걱정은 그만두거라. 이 아버지가 내일부터 다시 일자리 찾아볼 테니. 그야말로 전화위복인 순간이었습니다. 악덕 사장에게 떼어먹긴 몇 달치 월급으로 인해 아버지께서 길고 독했던 시리를 마침내 떨치고 다시 일어서셨으니까요. 더불어 저 또한 이전엔 감히 엄두도 내지 못했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 꿈은 바로 의사였죠. 어머니처럼 아픈 사람을 살려내는 의사. 꿈을 이루기 위해 독하게 공부를 시작한 저는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을 무렵에는 전교 5등 안에 드는 성적을 거두게 되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학교에서 전학생 첫사랑 그녀를 만나게 되었던 거죠. 첫사랑 그녀에게 심어준 제 첫인상은 사연을 시작할 때 들으셨던 것과 같아요. 그녀를 좋아하면서 괜히 심술보를 낸답시고 싫어하는 척 빼다가 결국에는 본심을 들켜버린 채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도망쳐버린 쑥맥이었습니다.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음에도 저는 그녀를 향한 마음을 단념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아니, 그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오히려 더 깊이 좋아하게 되고야 말았죠. 절 마치 운명과도 같은 사랑으로 이끌어낸 건 아이돌 가수라는 꿈을 향해 꿋꿋하게 도전하는 그녀의 당당한 열정과 그 꿈을 반드시 이루어야만 하는 아주 깊은 마음씨였습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연습하는 거야? 맨날 많이 지쳐서 학교 오던데. 맨날 밤새 연습하니까 당연히 지쳐서 학교에 오지 바보야. 근데 너가 나한테 어쩐 일로 먼저 말을 걸어주냐?
나 좋아하는 거 들키자마자 필사적으로 도망칠 때는 언제고. 아이, 그땐 쪽팔렸으니까. 지금은? 궁금해져서. 난 의사가 꼭 되고 싶은 이유가 있어서 매일 밤새 공부하거든. 너도 아이돌이 꼭 되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거야? 네 이야기 먼저 들려주면 나도 들려줄게. 내 쪽은 그냥 들려주긴 너무 아까운 사연이거든. 어머니께서 오랜 시간 많이 아프셨어. 그러다 결국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랑 난 어머니와 슬프게 작별하던 기억이 지워지지 않아서 몇 년 힘들게 살았었고, 그래서 난 꼭 의사가 되고 싶어. 사람 살리는 의사. 우리 가족이 겪었던 슬픔을 다른 사람이 겪지 않을 수 있도록. 첫사랑 그녀는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더더욱 진지한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학교에는 아직 소문 안 난 모양인데 사실 나 고하다. 아주 어릴 적에 부모님 두 분 다 사고로 돌아가시는 바람에 쭉 보육원에서 자랐어. 그러다가 지금 소속사 눈에 띄어서 서울로 올라오게 됐고, 그런 내 꿈이 아이돌 가수인 이유는 TV에 나오는 유명인이 될 수 있으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반짝이는 슈퍼스타. 겨우 유명해지고 싶어서라고? 야, 말 함부로 하지 마. 나 방금 진심 서운해질 뻔했으니까. 겨우 유명해지고 싶어서가 아니라 아주 간절하게 유명해지고 싶은 거야. 반짝이는 슈퍼스타가 돼서 나처럼 보육원에서 자라는 동생들에게 희망이 돼주고 싶거든. 봐라,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러니 기죽지 말고 힘내라.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싶거든. 너 참 멋있다. 너도 멋있어. 에이, 내가 무슨... 난 뭐 그렇게 잘생긴 편도 아닌데. 으유, 얼굴이 아니라 이루고 싶은 목표가 멋지다고. 상처를 이겨내려는 태도도 멋지고. 암튼 그런 의미로다가. 그녀가 제게 악수를 건네왔습니다. 첫사랑이 이루어지는 순간일까요? 가슴이 주체할 수 없을 만치 다름박질 쳤죠. 우리 친구하자고. 친구? 응, 친구. 아이돌 연습생은 연애 금지거든. 아이돌 가수로 데뷔한 이후로는 더더욱 연애 못하고. 그래서 당분간 친구로 지내자 우리. 친구면 친구지. 당분간이라는 건 또 무슨 소리야. 나중에 내가 아이돌 가수로 크게 성공하고 내 목표를 전부 이룬 다음에 그때까지도 네가 의사라는 꿈을 대하는 지금의 순수한 그 마음 그대로 변함없이 간직하고 있으면 그때 우리 사귀자. 결혼까지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일단 친구해주는 정도만으로도 영광이라고 생각해야 돼. 너, 나 이채원이다. 우리 학교 여신. 와, 씨. 와. 아니, 넌 어떻게 그런 말을 자기 입으로 할 수가 있냐? 안 부끄러워? 그러게. 나 방금 되게 재수없어 보였지. 그녀는 자기가 그래놓고선 재밌어 죽겠다는 듯 한참을 목 놓아 웃었고, 저는 그녀의 웃음이 진정되기를 기다렸다가 악수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저와 첫사랑 그녀는 특별한 사이를 시작했어요. 친구인 듯 연인인 듯 우정보다는 많이 가깝지만 사랑보다는 아주 조금 멀 뿐인 알콩달콩한 사이 말이죠. 하지만 저와 첫사랑 그녀는 서로가 꿈을 이루었는지 가까이에서 직접 지켜보지는 못했습니다. 고3 수험생이 된 전 저대로 의대 입시 준비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고, 아이돌 가수 데뷔가 임박해진 탓에 학교에 거의 나오지 못했거든요. 그럼에도 서로를 향한 마음을 고이 간직해왔던 저희였지만 결국에는 작별의 인사를 건네야만 하는 순간이 찾아오고야 말았습니다. 나 수능 망쳤어. 인서울 웬만한 대학 들어갈 수 있는 정도는 되는데 지금 점수로는 의대는 못 가. 그래서 재수해야 돼. 내 상황도 썩 좋지만은 않아. 우리 회사 상황이 갑자기 안 좋아졌거든. 그래서 일단 원래 지내던 보육원으로 다시 돌아갔다가 다른 기획사 오디션 찾아다니면서 다시 도전할 생각이야. 이대로 꿈을 포기할 순 없으니까. 그래서 말인데 현식아. 우리 지금 서로의 꿈을 위해서
각자 자신한테 집중해야 할 시기인 것 같아. 내 생각도 마찬가지야. 어디서든 어떤 모습이든 널 응원할게. 꼭 꿈을 이룰 거라고 믿어. 나도 믿어, 우리. 지금보다 훨씬 더 멋있어져서 다시 만나자. 꼭. 그녀는 제게 쪽 아주 살짝 입을 맞춰주었어요. 그리고는 얼굴이 새빨개져서는 도망치듯 자리를 떠버렸죠. 어안이 벙벙해진 저는 멀어지는 그녀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바라보았습니다. 그녀가 꼭 꿈을 이루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마음으로요. 한편으로는 세상이란 참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만남 때는 제가 그녀에게 마음을 들켜 도망치더니 작별의 순간에는 그녀가 입맞춤으로 마음을 고백하고 도망쳤으니까요. 그렇게 재수생이 된 이후로 1년 동안 저는 눈 떠 있는 모든 순간 공부만 했습니다. 밥 먹으면서도 공부했고요. 화장실에서도 공부했고요. 심지어는 자면서도 공부하는 꿈을 꾸고는 했더랬죠. 그런 제게 첫사랑 그녀의 작별 입맞춤 기억은 세상 최고의 응원이었습니다. 아이돌 가수가 된 그녀가 의사가 된 저를 기다리고 있을 모습만 생각하면 쏟아지던 잠도 언제 그랬었냐는 듯 싹 사라지면서 정신이 말똥말똥해지더라니까요. 덕분에 저는 순조롭게 의대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내친 김에 의사 국가시험까지 한 번에 합격해 의사 면허증을 발급받게 되었고 레지던트 수련까지 일사천리로 마치게 되었죠. 그리고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육군 장교로 입대했어요. 정확히는 군의관으로 근무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국시를 합격해 의사 면허증을 발급받은 남자들이 보통 군의관으로 군대를 가거든요. 그런 시간이 흐르는 내내 전 틈틈이 첫사랑 그녀의 소식을 알아보았어요. 저보다 그녀가 먼저 꿈을 이루었으리라는 생각과 기대와는 다르게 그녀가 아이돌로 데뷔했다는 소식은 전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그녀의 꿈에 실패해버린 모양이었어요. 그녀의 소식을 찾는 일상은 제가 군의관 생활을 하면서도 계속 이어졌어요. 그러나 그때는 이미 그녀가 아이돌 가수로 데뷔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은 시기였기에 제 관심사는 자연스럽게 아이돌 가수가 아닌 다른 분야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혹시 아이돌 가수가 아닌 다른 분야로 뒤늦게 데뷔를 하진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었죠. 영화 배우나 패션 모델 같은 분야 말이에요. 하지만 그쪽 분야에서도 그녀의 모습을 찾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매일같이 실망하는 제 모습이 오죽딱해 보였던지 제가 데리고 있던 병사들마저 이러더라고요. 군의관님, 또 친구분 데뷔했나 검색하셨습니까? 표정이 안 좋으십니다. 내 꿈만큼이나 아주 간절한 소식이어서 그래. 신경 쓰지 마. 어떻게 신경을 안 씁니까? 간부가 자꾸 그러시니까 병사들 사이에서 말이 많지 말입니다. 왜? 니들 혹시 뒤에서 나 욕하고 다니냐? 욕이 아니라 걱정입니다, 걱정. 왜 이중대 신병 하나가 지난달에 바람난 여자친구 만나러 가야겠다면서 타령했잖습니까? 그때 그 신병 표정이 지금 군의관님 표정이랑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타령이라도 할까봐? 걱정하지 마. 난 바람난 여친한테 차인 게 아니라 아직 다시 만나지 못했을 뿐이니까. 그럼 나중에 다시 만난다는 보장이라도 있으십니까? 글쎄.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지만 그냥 이런 생각이 드네. 내가 그 애를 잊지 않고 지내면 될 것 같다는 생각. 언제 어디선가 우연히 스쳐가더라도 내가 그 애를 한눈에 알아보고 붙잡을 수 있도록. 그 와중에도 시간은 나름대로 잘 흘러갔더라고요. 영원히 오지 않을 것 같은 저녁날이 마침내 찾아왔습니다. 전 사회로 돌아오는 즉시 졸업한 고등학교로 향했죠. 그녀가 원래 지냈었다던 보육원 연락처라도 알아내보려는 생각에서요. 하지만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연락처를 알려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그녀와 무척 가까운 사이였다는 말 또한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죠. 하긴 제가 봐도 첫사랑 그녀와 저의 사이를 도무지 믿기 힘들겠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전공의 수련 과정을 시작하게 된 저는 그날도 병원에서 밤을 샜는데요. 아침 나절이 되어서야 제가 세수라도 하기 위해 화장실로 떠나던 그 순간
마치 기적과도 같은 일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복도를 북적이며 오가는 수많은 환자들과 보호자들과 의료진들 사이로 첫사랑 그녀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거든요. 그녀를 대번에 알아볼 수 있었던 저는 급히 쫓아가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오랜만이다. 이렇게라도 다시 만나게 되는구나, 우린. 실례지만 누구시죠? 그녀는 처음엔 살짝 경계하며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눈치였어요. 그때 전 제 몰골이 며칠째 밤을 샌 탓에 꼬질꼬질해져 있고 작별로부터 10수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탓에 그녀가 절 알아보지 못한다고만 생각했습니다. 나 현식이, 신현식, 너 많이 좋아했던. 신현식. 너구나. 그 신현식이. 그 신현식? 왜 남처럼 얘기해? 너 진짜 나 기억 안 나? 막 서운해질라 그러네. 그러자 그녀는 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전 그녀의 묘한 미소에서 위화감을 느꼈죠. 첫사랑 그녀, 채원이에게서는 볼 수 없었던 미소였으니까요. 당연히 알지. 내가 널 어떻게 모르겠어. 그렇게 쑥맥이더니 결국엔 의사가 되긴 됐구나. 넌 어릴 때랑은 좀 다르게 웃네. 너 그렇게 묘한 미소 짓는 거. 시간은 사람을 변하게 하잖아. 하긴 10몇 년 전 이야기니까.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연예인 못된 것까지는 짐작하고 있는데. 보다시피 아이돌 데뷔 못했고 이후로는 연습생들 노래랑 안무 레슨 선생 일을 하다가 지금은 그마저도 그만두고 휴식기를 가지는 중이야. 병원은 그냥 안구 건조증 때문에 왔고. 암튼 만나서 반갑다. 의사 신현식. 그녀는 저에게 휴대전화 번호를 받아 유유히 자리를 떴습니다. 멀어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또 한 번 위화감을 느꼈죠. 왜 시간이 아무리 사람을 변하게 만든다 한들 인간에게는 결코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는 법이지 않습니까? 첫사랑 그녀에게는 아이돌 가수가 되어서 이루고 싶었던 목표일 테고요. 자신처럼 고아인 아이들에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싶다는 목표 말이에요. 하지만 그날 자신의 아이돌 데뷔 실패를 말하는 그녀의 모습은 너무도 덤덤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절절한 꿈과 가슴 아픈 실패담이 아닌 한 걸음 떨어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대신 전해주는 사람 같았어요. 그런 의문 속에서 전 그녀의 연락을 받았어요. 오랜만에 같이 저녁을 먹자는 연락이었습니다. 전 두말할 것도 없이 병원에 월차까지 내가며 약속 장소로 향했죠. 10여 년 만에 재회한 그녀의 모습에서 다소 석연찮은 느낌을 받았지만 몇몇 의문점을 제외한 나머지 모습은 첫사랑 그녀 이채원 그 자체였으니까요. 키, 얼굴, 목소리, 구분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전부가 제 첫사랑 그대로였습니다. 제가 그녀를 두고 괜히 복잡하게 생각했었던 걸까요? 저녁 식사 메뉴를 고르는 그녀의 입맛 스타일도 제가 알던 그대로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는 카페로 자리를 옮겨 몇 시간 내내 수다를 나누었죠. 그녀는 저와의 거의 모든 추억을 아주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마치 제가 간직한 그녀의 기억이 시간이 갈수록 선명해졌던 것처럼 말입니다. 아주 좋은 징조였어요. 절 향한 그녀의 마음이 작별하던 날 그대로라는 것일 테니. 바로 그때 제 베스트 프렌드 대웅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근데 너 그 소식 들었냐? 무슨 소식? 민성이 결혼한다는 거? 아니 그 얘기 말고 채원이 소식. 왜 우리 고딩 때 아이돌 연습생 하던 학교 여신 이채원. 알지. 내가 걔를 어떻게 몰라. 근데 걔가 왜? 놀라지 말고 들어. 이 채연이가 얼마 전에 죽었대. 이게 어디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걔가 죽긴 왜 죽냐? 헛소리 할 거면 끊어. 장난 아니야. 우리 동창 중에 신한수라고 있잖아. 걔가 상조회사에서 장례 지도사로 일하고 있거든. 걔가 자기 일하는 장례식장 바로 옆 빈소에 채원이 영정사진이 걸려있다고 전화 왔었어. 그때가 작년 이 무렵쯤이었지 아마. 하지만 전 대웅이의 말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전 채원이와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시던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녀도 휴대폰 너머로 자신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얼핏 들은 모양이었죠.
그래서였는지 제게 무척이나 얄궂으면서도 아주 묘한 분위기가 풍기는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하나만 물어보자. 지금 너랑 마주 앉아 있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해? 그녀가 갑자기 피어올린 묘한 분위기에 전 미처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그녀가 또 한 번 묘한 미소를 지으며 스스로 대답했죠. 놀라기는. 내가 누구겠어. 네 첫사랑 이채원이지. 말을 마친 그녀는 살짝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전 그녀의 미소로부터 말로 설명하기 어려울 만치 아주 미세한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첫사랑 그녀는 살짝 미소 짓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자기가 말한 질문에 자기가 대답해놓고는 재밌어 죽겠다는 듯 크게 목 놓아 웃어버리는 스타일이었죠. 어쨌든 일단 그날의 데이트는 큰 문제거리 없이 잘 마무리되었어요. 이후로도 저희는 수시로 만나 데이트를 즐기며 서로에게 조금씩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전 그녀를 향한 위화감을 어째서인지 도무지 떨칠 수가 없었죠. 그녀를 유심히 관찰하면 제가 알고 있던 모습과 다른 부분들이 종종 눈에 띄었거든요. 왜 어린 시절에 몸 깊숙이 새겨진 습관은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의학 교과서에 실려있는 내용이에요. 어릴 적 습관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질병 같은 대목에서 말이죠. 그런데 제외한 그녀는 아이돌 연습생 시절의 습관이 많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고등학생 그녀는 춤선을 예쁘게 만들기 위해 늘 몸가짐을 반듯하게 바로 잡았었는데요. 제외한 그녀는 앉는 자세부터가 일단 삐딱하게 다리를 꼰 채로 앉기 일쑤였죠. 고등학생 그녀는 성대 관리를 위해 오직 따뜻한 물만을 마셨지만 제외한 그녀가 주문하는 커피는 언제나 아이스 아메리카노였고요. 자꾸만 묘하게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 앞에 있는 사람은 분명 첫사랑 그녀인데 그녀가 아닌 다른 사람인 것만 같은 느낌이었죠. 그런 의문 속에서 또 하나의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데이트를 마치고 그녀를 집에 바래다 준 제가 차를 출발시키려는 순간 일명식도 없는 웬 낯선 남자 하나가 대뜸 조수석에 오르더군요. 누구십니까? 왜 남의 차에 함부로 타고 그러시죠? 저 형이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어서요. 누구시냐니까요. 우리 누나 남동생. 당신 누나가 누군데요? 형이 지금 방금 배웅하고 돌아온 여자요. 지금 그 말을 믿으라고요? 낯선 남자는 쪽지에 웬 전화번호 하나를 적어 제게 건네고는 이어서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건네왔습니다. 그 번호가 저랑 누나가 자란 보육원 전화번호예요. 거기로 전화하셔서 주민등록증에 적힌 제 이름 대고 이채원 씨 친동생 맞냐고 물어보시면 돼요.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알려주지 않을 텐데요. 그럼 저한테 전화 바꿔주시면 돼요. 바로 확인시켜 드릴 수 있어요. 저는 마지못해 낯선 남자가 제안한 방법대로 확인을 해보았더니 그는 친남동생이 맞더라고요. 저와 그녀는 결혼을 염두에 둔 진지한 만남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 남자는 저에게 예비 처남이 되는 셈이었죠. 누나가 동생이 있다는 얘기 안 했나 봐요. 고아원에서 지냈다길래 가족 얘기 일부러 안 물어봤어요. 혹시 상처라도 될까 걱정이어서요. 생긴 거랑 다르게 섬세하시네요. 뭐 암튼 일단 제일 중요한 것 좀 확인할게요. 형이 만나는 제 누나 이름이 뭔가요? 지금 장난쳐요? 동생이 어떻게 누나 이름을 몰라요? 그리고 방금 본인 입으로 얘기했었잖아요. 주민등록증에 적힌 제 이름 대고 이채원 씨 친동생 맞냐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하면서요. 그럼 형은 지금 이채원을 만나고 있는 거네요? 혹시 술 마셨어요? 숙취 해소제라도 하나 사드릴까요? 맨정신이고요. 직접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나한테는 저랑 만났다는 얘기는 아직 하지 말아주시고요. 제가 모든 진실을 밝혀내게 되면 어차피 그때 전부 다 알게 될 테니까. 그렇게 말한 예비 처남은 당부의 한마디를 남기며 가버렸습니다. 조심하세요. 위험할지도 모르는 누나니까. 그날부로 저의 일상은 온통 물음표 투성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돌아보면 그동안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조짐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더라고요. 첫사랑 그녀로부터
계속된 위화감을 느끼는 것도 모자라서 예비 처남의 갑작스럽고 이유를 알 수 없는 방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지금 너와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시는 내가 누구냐 하며 물어보았고, 제 차에 불쑥 타버린 예비 처남은 자기 누나의 이름이 뭐냐며 자꾸만 제게 캐물었죠. 심지어 누나한테 자기랑 만난 얘기는 하지 말아달라 그러질 않나. 위험할지도 모르는 누나니까 조심하라고 경고를 날리지를 않나. 그런 제 혼란을 잡아준 건 그녀의 한마디였습니다. 우리 작별하던 날 기억해? 이제 와서 고백하는 거지만 그날 너한테 입 맞추고 도망쳤던 그 일이 사실 내 첫 키스였다? 순간 저는 그녀가 다른 사람인 것 같다는 의심을 완전히 놓아버렸습니다. 그녀가 만약 다른 사람이라면 저희의 첫 입맞춤의 기억을 알고 있을 리가 없을 테니까요. 마침내 저는 그녀 몰래 프로포즈를 준비했습니다. 그녀의 원룸에 찾아가 방 온통 장미 꽃잎을 뿌려두었고 작은 촛불로 하트를 만들어 놓았죠. 그렇게 기다리기를 잠시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귀가한 그녀가 원룸의 문을 여는 순간 작은 촛불로 만든 하트의 한가운데 꽃다발을 든 채로 서 있는 제가 말했어요. 나 널 처음 만나던 날의 습도, 풀내음, 무지개까지 전부 기억하고 있어.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기억할 거야. 우리 함께 부부로서 살아가게 될 날들을. 나랑 결혼해줘, 채원아. 이에 감동한 그녀는 눈물을 살짝 훔치며 제게 기대어왔고, 그렇게 저희가 침대에 나란히 포개져 누운 순간 장롱 안에서 숨어서 지켜보고 있던 예비 처남이 불쑥 튀어나오며 외쳤습니다. 우리 누나 신분 세탁 잘하네. 예기치 못한 사태에 그녀는 옷무새를 가다듬기 급급했고 전 예비 처남을 크게 꾸짖었죠. 장롱 안에 숨어들어서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그러자 그녀가 갑자기 사색이 되어서는 제게 물었어요. 제가 내 동생이라는 거 어떻게 알았어? 설마 둘이 나 몰래 알고 지내던 사이였어? 왜 그래, 채원 누나. 누나가 나한테 3년 전에 직접 인사시켜줬었던 사람이잖아. 사랑하는 남자라고, 결혼할 거라고. 도통 무슨 소린지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였어요. 3년 전이면 제가 군의관으로 군복무하던 시절이었던 데다가 첫사랑 그녀와 연락이 두절된 채로 지내던 시기이기도 했으며 무엇보다 예비 처남과 저는 바로 얼마 전에 처음 만난 사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녀의 대답이었습니다. 맞다. 그랬었지 참. 나이 30 되고 나니까 기억이 자꾸 깜빡깜빡하네. 누나, 그거 알아? 누나 지금 나한테 낚인 거야. 뭐? 낚이긴 뭘 낚였다 그러니? 형이랑 나랑 얼마 전에 처음 만난 사이야. 혹시나 싶어서 거짓말을 던져봤는데 역시나 걸려드네. 하긴 걸려들 수밖에 없었겠지. 형이랑 큰 누나 사이에 없는 기억을 작은 누나가 정확히 알고 있을 리가 없으니까. 그건 또 무슨 얘기야? 큰 누나? 작은 누나? 저한테 친누나가 둘 있어요. 큰 누나 이름이 이채원, 작은 누나 이름이 이혜림. 둘은 일란성 쌍둥이에요.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똑같이 생긴 일란성 쌍둥이. 하지만 친동생인 저까지 속일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지? 작은 누나? 그렇게 전 이어지는 예비 처남의 말을 통해 충격적인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첫사랑 그녀에게는 남매가 있었습니다. 2살 어린 남동생이 저의 예비 처남이었고 한날 한시에 일란성 쌍둥이로 태어난 여동생이 하나가 더 있었죠. 첫째의 이름은 제 첫사랑 그녀인 이채원, 둘째의 이름은 이혜림. 첫째인 제 첫사랑 그녀 채원이는 아이돌 연습생이 되어 서울로 전학을 왔다가 저희가 서로의 꿈에 집중하기 위해 작별을 맞이하게 된 직후 끝내 아이돌 데뷔가 무산된 탓에 어릴 적부터 지내왔던 보육원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그럼에도 꿈을 저버릴 수 없었던 그녀는 다른 기회들을 찾아 오디션을 전전했지만 끝내 아이돌 데뷔에 실패한 뒤로는 연습생들의 노래와 안무 레슨 선생 일을 하며 알뜰살뜰 돈을 모아왔다고 합니다. 자신처럼 고아 출신인 아이들을 돕는 교육재단에 기부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녀의 꿈이 아이돌 가수였던 이유는 고아 친구들에게 희망을 주려는 목적이었기에 비록 그녀는 데뷔에 실패했을지언정
본래의 꿈만큼은 이어나가고 있었던 셈이었어요. 하지만 둘째 혜림이는 완전 정반대의 성격이었습니다. 제 첫사랑 그녀가 자신이 가진 아름다움이라는 재능을 올바른 꿈으로 승화시켰던 것에 반해 둘째 혜림이는 똑같은 아름다움을 지녔음에도 완전 날라리였다고 해요. 이미 학창 시절 때부터 이 남자 저 남자 가지고 놀듯 갈아타기 일쑤였죠. 고등학교를 퇴학당할 정도로 문제가 아주 심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의 결말이야 뻔할 뻔짜였어요. 남자 문제로 인해 20살 무렵에 이미 신세 팔자 모두 망쳐버렸던 거죠. 그저 겉모습만 똑같을 뿐인 일란성 쌍둥이인 자매에게 운명의 날이 닥쳐왔습니다. 1년 전 어느 날 함께 차를 타고 가던 도중에 큰 교통사고가 나버렸거든요. 그 사고의 결과로 인해 운전자였던 둘째 혜림이는 현장에서 즉사하고야 말았습니다. 반면 제 첫사랑 그녀인 첫째 채원이는 가벼운 타박상만 입은 채로 생존했죠. 사고 직전에 운전자 혜림이가 자신 쪽으로 운전대를 꺾어버린 덕분이었습니다. 아마도 제 동창이 보았다던 영정사진은 그때의 일을 말하는 것이었을 테고요. 물론 여기까지만 들었을 때는 둘째 혜림이가 언니를 살리기 위해 희생한 미담처럼 들렸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전 큰 의문에 휩싸이고야 말았습니다. 지금 그게 말이 돼? 이상하잖아. 사고 현장에서 즉사한 사람은 둘째인 혜림 씨였다고 설명하면서 처남은 조금 전에 저 사람을 둘째 누나라고 불렀잖아. 처남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면 저 사람은 첫째 채림이가 맞는 거 아니야? 제가 그걸 해결하려고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형. 예비 처남은 곧장 그녀에게 쏘아붙였습니다. 혹시 큰 누나 일부러 죽인 거야? 아니 무슨 그렇게 무서운 얘기를 해. 내가 혜림이를 죽이긴 왜 죽여? 그리고 교통사고였어. 어느 한쪽은 현장에서 즉사하고 어느 한쪽은 멀쩡히 걸어 나오는 일은 일부러 만들어낼 수 없는 거잖아. 아, 그래. 그건 이해할게. 근데 누나는 왜 죽은 사람을 바꿔치기 한 거야? 작은 누나 본인을 죽은 사람으로 처리해버리고 왜 큰 누나의 신분을 도용해서 살아가는 거냐고. 생사람 잡지 마. 나 진짜 큰 누나야. 채원이 누나. 현식 씨도 잘 알잖아. 내가 혜림이었으면 현식 씨와의 추억들을 알고 있을 리가 없다는 거. 그치? 현식 씨? 너 지금 날 현식 씨라고 부른 거야? 순간 아차 실수했다 하는 표정을 지은 그녀는 허둥지둥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건 방금 내가 잠깐 실수한 거야, 현식아. 동생이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날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세우는 바람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래? 오케이, 좋아. 호칭이야 당황해서 실수할 수 있다 치자. 그럼 이건 어때? 내가 아까 장롱 안에 숨어서 다 지켜보고 있었는데 누나 배에 수술 자국이 없더라. 이상하지 않아? 큰 누나 15살 때 맹장 수술해서 흉터 있는데? 네, 그렇게 된 것이었어요. 사고 현장에서 즉사한 사람은 다름 아닌 제 첫사랑 그녀 채원이었습니다. 살아남은 둘째 혜림이는 혜림이 본인이 사망한 것으로 처리해버린 뒤 언니인 채원이의 신부를 도용해 지금껏 살아왔고 병원에서 우연히 마주친 저에게 접근해 결혼까지 하려고 했던 것이었죠.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전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어요. 그토록 그리워했던 첫사랑 채원이가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하니 숨조차 잘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잔인한 슬픔을 무릅쓰고라도 따져 물을 건 따져 물어야 했죠. 이에 저는 둘째 혜림이에게 매섭게 쏘아붙였습니다. 대체 왜? 뭘 위해서 이렇게까지? 그러자 혜림이는 한참을 망설이고 나서야 탄식하듯 대답했어요. 어릴 적엔 몰랐었는데 언니와 내가 살아온 삶의 결과가 너무 확연하게 다르더라. 언니는 비록 아이돌이 되진 못했지만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올바른 여자였고 난 그놈의 몸정, 남자한테 미쳐서 신세팔자 다 망쳐버린 개짜반 취급이었어. 그래서 언니를 부럽게 생각해오던 도중에 교통사고가 나버린 거야. 언니는 사고 직전에 날 살리겠답시고 핸들을 자기 쪽으로 크게 틀어서 결국 자긴 죽고 동생인 날 살렸는데 난 언니의 죽음을 보면서 욕심이 나더라. 언니의 신분으로 살게 되면
개차반이었던 내 신분을 세탁할 수 있을 거라는 욕심 말이야. 그래서 구급대원들이랑 응급실 의사한테 말했어. 내가 언니 채원이고 즉사한 저 주검이 일란성 쌍둥이 동생 혜림이라고. 그렇게 지난 1년 동안 난 언니 이름으로 살아왔던 거야. 현식 씨랑 우연히 만난 이후로는 정말 결혼까지 꿈꾸게 됐었어. 어차피 현식 씨는 날 채원 언니라고 생각할 테니까. 이참에 의사랑 결혼해버리면 내 팔자 완전히 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럼 나와의 추억을 대체 어떻게 알게 됐는데 우리 첫 키스의 추억까지 전부 다 알고 있었잖아, 너. 채원 언니가 현식 씨를 많이 사랑했던 모양이더라. 고등학교 시절부터 둘이 함께 보낸 시간의 모든 걸 나한테 전화로 시시콜콜 자랑했었어. 두 사람이 작별하게 된 이후부터 교통사고가 있던 바로 그 순간까지도 언니는 현식 씨 얘기를 입에 달고 살았고, 그래서 내가 현식 씨를 잘 알고 있었던 거야. 끝까지 날 언니로 위장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전 신께 기도했습니다. 부디 제 분노를 방관하지 말고 어떻게든 말려달라고요. 말리지 않는다면 제 손에 저 여자의 피를 묻히고도 남을 테니. 그때 전 제가 두려웠던 겁니다. 의사로서 사람의 급소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참 다행스럽게도 제가 우려하던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마터면 제 손으로 큰일을 저지를 뻔했던 그 순간 첫사랑 그녀 채연이와의 기억이 절 구원해 주었거든요. 그녀가 의사라는 제 꿈과 어머니와의 작별로 인한 상처를 극복하려는 제 노력이 멋지다고 칭찬해 주었던 기억이었습니다. 그래요. 전 의사입니다. 사람 살리는 의사. 그녀가 사랑해준 제 꿈을 한낱 분노 따위로 인해 더럽힐 수는 없는 일이었죠. 둘 중 하나 선택해. 이 길로 스스로 자수를 해서 죗값을 치르던가 아니면 내가 경찰에 신고해서 잡혀 들어가든가. 제발 한 번만 봐줘, 현식 씨. 이대로 사라져서 죽은 사람처럼 살게. 현식 씨 근처에는 얼씬도 안 할게. 그니까 제발 경찰에 신고만은. 난 의사야. 사람 살리는 의사. 잘못에 대한 용서는 나한테 아무런 권리도 자격도 없어. 검사님과 판사님께서 결정하실 일이지. 여기서 더 시간 끌지 말고 빨리 선택해. 안 그러면 겨우겨우 참고 있는 내 분노가 다시 폭발할지도 모르니까. 그러나 순간 겁에 질린 몹쓸 여자는 결국 스스로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요. 죽은 언니의 신분을 도용해서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자수하겠습니다. 이후 전 그 몹쓸 여자가 자기 발로 경찰서에 걸어 들어가는 모습까지 모두 지켜본 뒤에서야 돌아섰고, 돌아서기 무섭게 첫사랑 그녀를 향한 슬픈 마음이 쏟아져 버린 탓에 실신하고야 말았습니다. 그 일이 벌써 몇 해 지난 일입니다. 그래서 요즘 전 어떻게 지내고 있냐고요? 여전히 첫사랑을 떠나보낸 슬픔에 아파하고 있냐고요? 세상 전부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기억이란 본래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옅어지고 잊혀지게 마련이라고요. 반면에 세상은 기억에 대해 정반대의 이야기를 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기억이라는 것도 존재하는 법이랍니다. 그런 기억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선명해지기도 해요. 돌아보면 두 이야기 모두가 정말로 옳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게도 분명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라는 게 있죠. 하지만 첫사랑 채연이와의 기억만큼은 이제 조금씩 흐려져가고 있거든요. 얼마 전 제가 근무하는 병원에 1년차 레지던트 여후배가 들어왔습니다. 어찌나 열심히 공부하던지 매일 병원 도서관에서 밤을 새더라고요. 그 모습이 기특했던 전 캔커피를 건네며 물어보았고, 후배는 군기가 바짝 든 모습으로 대답했습니다. 공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싶은 이유가 있어? 네, 선배님. 사람 살리는 의사가 되고 싶어서요. 병으로 인해 가족을 잃어버리는 아픔을 누구도 겪게 하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그리고 병원 선배님들께선 아직 절 모르시지만 저 사실 고아예요. 그래서 꼭 대한민국 최고의 외과 의사가 돼서 저처럼 고아원에서 자라는 동생들에게 희망이 돼주고 싶어요. 우리도 할 수 있다. 기죽지 말고 힘내자, 친구들아 하면서요. 전 그런 여후배의 모습에서
꼽답던 시절의 저의 첫사랑 채원이의 모습을 동시에 보았습니다. 덕분에 채원이와의 기억이 조금씩 흐려져 갈 수 있게 되었고요. 다만 제가 말하는 기억의 흐려짐이란 망각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기억이 가진 속성 중에 또 한 가지는 흐르고 전승된다는 것이죠. 과거 어머니를 떠나보냈던 기억이 사람 살리는 의사라는 제 꿈으로 이어졌듯이 전 채원이로부터 깨우친 교훈을 걸음삼아 새 인연을 더더욱 소중하게 사랑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렇게 비로소 모든 기억은 영원히 저에게 남게 되는 것일 거예요. 또 그렇게 비로소 세상을 떠난 분들께서도 저희와 함께 숨쉬며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것일 테죠. 험난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돕는 등불, 그리고 걸음과도 같은 존재로서.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